네, 안녕하세요. 그갈 유튜브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도준우 PD입니다. 그걸 잘 보시다 세 번째 라이브 방송. 오늘은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발열 체크, 손소독 등의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의학자 이호입니다. 네, 이번에 정인이 사건 연출을 맡았던 이동훈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세 분을 모셨는데 특히 이호 교수님은 오늘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멀리서 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출연에 응하시게 된 건지. 오늘 예고편에 나갔겠지만 정인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예고편은 어떻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더더구나 이제 몇 번을 우리가 정인을 구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말로 위로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전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졌을 때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싶고 거기에 제 의견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네. 와서 좀 참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네. 사실 오늘 그 라이브 방송을 그 상중 선배님께서 먼저 제안하셨잖아요. 네. 어떤 이유였어요? 그동안 많은 작품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지만은 여러 아이템을 이번만큼 참 가슴이 아주 먹먹하고 또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첫 방송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방송에서 총 3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내보냈는데 네. 정인이가 살다간 271일을 얘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정인이 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조금 그 법안이 마련이 됐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던 거에 대한 감사도 좀 드릴 겸 네. 그리고 또 못다한 얘기도 좀 나눠볼 겸 해서 좀 라이브 방송을 제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1월 2일에 이제 첫 방송을 했었고 이동훈 PD가 연출했죠. 그리고 3주 만에 지난주에 후속 방송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 8주에 방송 하나를 준비하잖아요, PD가. 3주 만에 준비하기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후속편을 준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원래 말씀하신 대로 8주에 한 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많은 작가 PD들이 이제 고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냐면 첫 번째 방송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첫 번째 방송 준비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제보해 주셨고 정말 많은 분들 만나서 촬영 분량이 꽤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방송 시간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지 못했거든요.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이 아동학대라는 범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범죄를 예방하고 감시하고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시스템적인 이야기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서 같이 후속 방송을 준비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후속편에서는 전편에 비해서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됐던 거죠? 일단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그 정인 양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아까 이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인을 구할 수 있었던 1차, 2차, 3차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 그 신고에서 왜 정인이를 구하지 못했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알아야만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오늘 라이브니까요. 이렇게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을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저희 팀에서 잘 봐뒀다가 이따가 소통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편 방송 이후에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이 됐고 특히 이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정인이를 기억하고 또 이 사건을 공론하는 데 힘이 많이 실렸었는데 이 챌린지를 가장 먼저 하신 게 상중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때가 아마 작년 12월 25일입니다. 정인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네. 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게 좀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이 뭐였냐면은
정인이 미안해 챌린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아무래도 제가 먼저 시작을 좀 해주면 많은 분들이 좀 더 동참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 얘기를 우리 저 동원 PD가 얘기를 해서 아주 그냥 흔쾌히 그걸 빨리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25일 날 녹음실에서 그 시작을 이제 처음으로 했었죠. 네. 그 이후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챌린지에 동참을 해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정인이 방송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만든 그런 프로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줄은 예상하셨어요? 그렇게까지는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큰 파급 효과를 낼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동훈 PD가 정확히 기억할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해시태그로 정인아 미안해 하신 분들인데 네. 일주일 조금 지났을 때 이미 10만 건이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정말 저희 제작진들도 많이 놀라고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또 이게 좀 어떻게 잘 앞으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라는 그 좀 부담감, 책임감 같은 것도 같이 들었었죠. 그때 방송 통해서 이제 정인이 학대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는데 그 이동원 PD는 뭐 방송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까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공개한 것도 있지만 안 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구체적인 학대 내용을 봤을 때 어떠셨어요? 상당히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 이제 여러 가지 학대에 관련된 영상, 사진들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이렇게 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어요. 공개하지 못했던.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교수님도 워낙 잔인한 사건들에 대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서는 그 짧은 생을 왜 그렇게 살았어야 됐나, 왜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라는 좀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런 좀 장면들이 있었죠. 지금 양부모가 이제 살인죄가 아니라 학대 사실 자체를 지금 뭐 부인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저희가 방송 두 차례 한 뭐 결과를 봤을 때는 뭐 학대 여부에 대해서 의심할 단계는 지난 것 같고, 그렇죠? 일부 학대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일부는 뭐 교수님은 뭐 부검 다 보셨을 텐데 어떤 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법의학적으로는 학대든 폭행이든 살인이든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에 나타나는 손상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초점만 맞추는 거죠. 학대인지 아동학대 치사인지 살인죄인지는 법리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피해자에서 보여지는 것은 더더나 피해자가 갖고 있는 연령 또 그 여러 가지 상태가 지금 열악한 상태잖아요.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나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신에서 손상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같은 시기에 발생한 손상이 아니고 시일이 경과가 다른 손상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들은 상습적인 어떤 폭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정도가 두개골의 골절이랄지 또 여타의 손상을 차마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속적인 어떤 폭행과 외력이 가해졌다.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죠. 법의학적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법리적으로 이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방송에서도 췌장 손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췌장에 손상 입었다는 게 좀 큰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지금 정인이의 사인이 되는 복부 손상에서 보여지는 것은 다 중요한 손상들이에요. 네. 이 겹쳐서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언론이나 이런 데서 췌장 손상은 흔히 국민도 좀 듣기 어려웠던 부위의 손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되는데 실은 어린아이의 복부는 굉장히 작은 면적 내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가격에 의해서 췌장, 소장, 장관막이 같은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손상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복부 쪽에서 가장 단단한 구조물이 척추뼈입니다. 척추뼈 앞쪽에 있는 것이 췌장이 가로로 누워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전방에서 외력이 가해지니까 이게 절단이 된 거고요. 그 부분 옆에가 이제 소장이 있고 좀 내려가면 이제 장관막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이 복부 손상의 원인에 대해서 뭐 아이를 발로 밟았다 혹은 어떤 도구를 사용했다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떤가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떤 외력이 가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수상 상황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신체의 뒷면이 지지됨이 없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충격이 가해지면 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힘이 분산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파열들이 쉽게 발생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신체의 뒷면이 벽이 됐든 바닥이 됐든 단단하게 지지되는 상태. 네. 이런 상태에서 전방에서 외력이 가해지면 그 사이에 낀 장기가 척추 사이에 끼어 있는 장기가 파열되는 거죠. 이런 어떤 손상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복부나 이런 쪽은 탄력성이 있어서 크게 어떤 흔적을 남기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복부 피부나 이런 쪽에 찢어지거나 또는 표피박달이 없는 걸로 보여져서는 네. 어떤 외력이나 각이 지거나 모서리 진 형태의 부딪힘은 아닌 것 같고 둘력 어떤 날카로운 어떤 형태가 아닌 면적이 있는 부분과의 외력이 가해진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인체의 어떤 인체에 의한 가격일 수도 있고 어떤 일정한 면적이 있는 부분에 의한 충격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지금 그 뭐 양모나 양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들고 흔들고 그다음에 잘못해서 실수로 떨어뜨려서 생긴 그런 어떤 그 상처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아기를 키우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실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많은 손상들을 많이 받겠죠, 우리들도. 소아과 의사들도 받겠고 또 우리가 법의학자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정인이한테서 보여지는 그런 손상들은 참 보기 드물어요. 정도가. 그리고 이건 추락에 의해서 생기는 수직으로 발생하는 외력이 작용해서는 그렇게 파열되지 않습니다. 그런 장기는 따로 있어요. 콩팥이나 비장이 파열되는 것이지 저 안쪽에 있는 췌장이 그렇게 절단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신체 전방으로부터 후방으로 외력이 가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은 그동안 많은 부검을 하면서 아이들의 시신도 많이 보셨을 텐데 좀 정인이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은 힘이 약한 어린아이들의 죽음은 항상 안타깝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 법의부검 실무에서 보는 건 게으름 또는 부주의에 의한 유기, 방임 그래서 많이 굶주렸달지 또 탈수 현상이 심하달지 또 위생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좀 열악하달지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데 이렇게 전신의 여러 곳에서 피하출혈부터 여러 가지 골절의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저는 보면서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른이 그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 정도의 손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이들은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저도 이 부분은 좀 해석하는 데 좀 어렵고 네. 참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네. 형태입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어떤 정도의 통증일까? 그럼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없지만 복부 장기의 파열이라는 건 외력에 의한 파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근데 흔히 우리가 복부의 파열이라는 건 어떤 때 보냐면 12장의 천공, 궤양으로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장이라고 하는 충수돌기염이 오래돼서 터지는 경우 네. 그런 경우도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것은 질병에 의해서 터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외력에 의해서 그렇게 생겼다면 그 고통은 어렵죠. 근데 이제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고 또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라면 애가 받아들이는 고통의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많기 때문에 그 역치값이 클 수 있어요. 네. 오히려 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체벌 형태가 아니고 지속적 반복적 상습적 학대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갖는 고통이나 또는 그 외력을 주는 당사자에서 서로 상대적으로 느끼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뭐 성인들은 단순히 폭행 과정에서 우연하게 파열되는 거지만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선배님은 이제 MC면서도 첫 번째 시청자시잖아요. 그때 정인이 사건 첫 방송할 때 아마 더빙할 때 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 처음 영상을 접하셨을 때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271일 동안의 정인이의 인생은 어떤 거였을까? 그죠? 이호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성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 이전에 경험을 해본 고통이기 때문에 많이 아프다, 덜 아프다라는 어떤 표현과 아픔의 세계를 알았을 텐데 정인이는 아마 그 아픔이 이게 그냥 살아가는 아픔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그 행위를 한 양모나
또 방임한 양부에 대한 분노가 사실은 굉장히 들끓었었고요. 저는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23년 전에 제가 추적 사건과 사람들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네. 영훈이 남매의 아동학대를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주 굉장한 반응을 많이 일으켰었죠. 당시에 영부인이셨던 이호 여사께서 영훈을 직접 청와대에 데리고 와서 위로까지 해주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그 방송 이후로 아동학대 방지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런 사건이 터졌다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법을 만들고 놓고 나서 실천을 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고, 이번에도 사실은 이번 그 정인을 통해서 또 법안이 좀 마련이 됐죠. 네. 우리 저 동원 PD가 얘기했듯이 법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정인이를 통해서 또 다른 정인이가 나오지 않기 위해 우리 어른들이 정말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또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 경우의 수가 갈수록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우리 그것이 하고 싶다가 계속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같이 동참하셔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 후속편 방송 때는 선배님 직접 그 정인이 잠든 곳까지 찾아가셨잖아요. 네, 네. 네,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뭐 그아를 진행을 하면서 자꾸 현장으로 좀 나가자 주의입니다, 이제는. 네네. 그래서 직접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현장의 어떤 모습과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더욱 그러했었죠. 첫 방송 이후로 많은 분들이 정인이가 잠든 곳에 가서 추모도 해줬고, 또 당연히 또 저희 없이도 가봐야 되겠지만 마침 또 우리가 후속 방송을 통해서 더더욱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가봤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사실은 그 처음 11월에 정인이가 잠들어 있는 그때 사진을 보면 정말로 2,000원짜리 사진, 네. 액자로 된 거에 정말 덩그러니 하나 있어서 정말로 외롭고 쓸쓸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가셔서 정인이를 위로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많이 먹먹했죠.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감사드릴 일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추모를 하러 그 날씨에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계셨었는데, 네. 먼저 추모를 하시라고 했었지만은 먼저 방송분을 찍으시라고 또 저희들한테 배려도 해주셨던 분들이 많으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정인이를 계속 보러 가실 분들은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들 가셔서 정인이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다. 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현 PD도 그때 함께 갔을 텐데, 네네. 예, 그때 뭐 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일단은 저는 장지를 한 3번, 4번 정도 다녀봤는데 네. 그 저희가 이제 윤상준 선배님이랑 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매번 일기예보상으로는 좋은 날씨였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이 왔을 수도 있지만 괜히 먹먹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좀 왠지 좀 잘해야겠다, 이 방송을 잘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산에 있거든요. 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정인이를 만나러 오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차 오고 아기를 안고 오시고 막 또 와서 이렇게 많이 우세요. 오시고 또 이렇게 기억나는 거 눈 속에서 이렇게
애기 이유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음.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기억에 남죠. 예, 그런 분들 마음에. 지금 그 정인이 장지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11월 19일 작년 11월 19일에 최초로 가셨던 이제 그분 가족 계신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주말 같은 경우에 700분에서 1000분 정도 다녀가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마음이 그렇잖아요. 좀 살아있는 동안 몸 제대로 이렇게 해준 게 없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꽃도 가져오시고 장난감도 가져오고 음식도 가져오세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진 거죠. 하나씩 가져오시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산짐승이 또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그 묘지를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인이에게 준 건데 또 함부로 치울 수도 없고 이렇게 고민이 많으셨는데 예, 그렇게 처음 그 묘지 찾으셨던 그 시민단체 분들께서 이제 봉사자로 해서 하루 이틀에 한 번 정도 가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마대자루로 8자루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그러면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정인이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모아두고 있는데 음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이제 정인이의 이름으로 가져다 드리고 있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쪽에서도 정인이에게 온 거를 어떻게 저희가 봤습니까? 라는 이제 마음을 말씀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그냥 두면 어차피 버려야 될 물건들이고 그냥 이렇게 정인이의 마음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 예, 그런 상황.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양부모가 어떻게 처벌을 받을 것이냐인 네. 건데 그때 지난 13일, 1월 13일에 1차 공판 그때 네. 가셨잖아요. 네. 그때 분위기가 어땠나요? 뭐 방송에도 물론 나오고 뉴스에 나왔지만 예. 직접 뭐 가봤으니까 예. 예. 일단 뭐 저희가 새벽에 6시 반 정도에 거기 도착을 했었는데요. 이미 그때 뭐 취재진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때부터 이제 그 시민단체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분들이 이제 와서 준비를 하시는데 그 단체분들 말고도 일반 개개인의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알고 싶어서 또는 화가 나서. 그래서 제가 다른 사건 취재하면서 뵀던 이 사건과 무관하신 분들도 거기서 많이 뵀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너무 그냥 화가 나서 왔다. 단체 소속도 아니고 그리고 혼자 A4용지 같은데 피켓 만들어서 오신 분들도 그렇게 많으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3355 모여 계시는 와중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고 그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방청이 제한적으로 허용이 돼서 신청을 해서 전날 추첨을 했는데 저는 이제 당첨이 되질 못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법정 그 건물 안에 복도의 문 앞에까지 제가 가 있었거든요. 그 문 앞에서 이렇게 그걸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335 모여드시는 거예요. 복도 안에. 그 재판 끝나고 이제 나오는 양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격앙되신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그 법원 건물 안으로 많은 경찰 병력이 투입이 됐고 양부가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고성과 몸싸움들이 사실은 이루어졌지요. 예. 막 그분들께서는 이렇게 그냥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기 위해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또는 이렇게 그 본인의 이제 메시지 전하고 싶어서 오셨겠지만 또 막상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격앙되셨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양부가 이제 그 어떤 경호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나오는데 그분들 이제 법원에 이제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보통 일반 그런 현장 같으면 걸어 나와서 기자 인터뷰를 하거나 하는데 뛰어서 나가는 이유가 사실은 3층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뛰어 내려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양부가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요청했는지 어떤지 정확하게 신변 보호 모르겠는데 요청을 예.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법원 내에 있는 그 청원 경찰들이 이제 신변 보호 측면에서 그렇죠. 이렇게 신변 보호를 그때 했었고 네.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 저 동원 PD가 더 취재를 적극적으로 해서 가다가 그 친구들한테 이 가격까지 당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가격을 당한 그런 상태에서도 취재를 계속 했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날. 굉장히 예, 혼란스러운 아니었는데 이게 그분들이 이제 어떤 단체로 오신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마도
저희가 이제 후속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게 단순한 아동 학대 치사가 아니라 네. 이거는 뭐 살인에 가까운 살인죄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검사에서 이제 공소장을 이렇게 변경을 했었던 거고요. 물론 이제 뭐 사법부의 어떤 그 아주 냉철한 판단과 그 어떤 구형이 정해지겠지만은 그 영훈이 학대했었을 때 당시에 그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인해서 사실은 누나는 죽임을 당해서 앞마당에다가 안매장을 한 상태였었고 네. 영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위장이 위에 또 남아있지 않을 만큼의 어떤 굶주림 그리고 등에는 이제 다리미로 이제 이렇게 그 지진 흔적까지 있었고 네. 그래서 사실은 1심에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2심에서 감형이 돼가지고 13년인가 15년형으로 감형을 받아서 지금은 아버지가 출소를 해서 아마 있는 상태일 거예요. 네. 별로 이제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또다시 이렇게 재현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 공판 그 하면서 공소장 변경이 됐잖아요. 네네. 뭐 방송에서 소개를 했지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게 바뀌게 되는 건지? 일단 양모의 죄명이고요.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가 되었다가 저희 방송 1월 2일에 나가고 1월 13일에 첫 재판이 있었어서 그 공판정에서 이제 살인죄로 예, 공소장 변경을 해서 이제 기소가 되었죠. 이게 재판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이제 2월 17일에 다음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월 17일인 예. 거죠. 그래서 아마 2월 17일에서 제가 알기로 법원 측에서도 또 비슷한 혼란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재판을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계속 예, 열심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계속 취재를 이어나가는 건가요? 일단은 당연히 재판에는 갈 거고요. 네. 예, 앞으로 저희가 뭐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또 뭔가 저희가 할 일을 해야겠죠. 예. 이동훈 PD는 지금 8주 동안 이제 방송을 준비해야 되는데 3주 만에 했잖아요. 네네. 상당히 이제 뭐 휴가도 못 갔을 테고 많이 필요한 상태일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스케줄은 어떻게 되죠? 뭐 재판도 간다 그랬고 좀 할 일도 네. 많아 보이는데. 네. 네. 그 우연일치로 제가 휴가인데 네. 휴가가 끝나고 재판이 아 네. 휴가 끝나자마자 다시 네. 또 재판을 가야겠네요. 그래서 조금 재충전을 하고 음, 다시 재판에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취재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 중에 그 법정에 가셔야 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저희가 예, 조금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양부 경우에는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양부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꼭 같이 진행이 됩니다. 아 같이 예. 동일 사건이니까요. 네, 동일 사건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양모는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구치소 소송차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양부는 이제 본인이 직접 재판 때마다 이제 출석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담당 경찰관이나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이 부분은 뭐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일단 경찰 같은 경우는 보도 알려진 대로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 받으신 분들 받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도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이제 경찰에서 이런 아동학대 사건을 이제 막기 위해서 경찰청장이 이미 사과를 한 상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으면서 이런 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수사팀을 꾸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 공모를 했다고요. 이런 사건에 앞으로 자원에서 함께 하실 경찰분을 전국의 경찰청에 공모를 했는데 한 분도 지원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건이 이제 혹시나 담당했을 때 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하시는 경찰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경찰청에서는 의지를 갖고 이런 수사팀을 꾸릴 거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경찰청에 이런 뭐 시스템 또는 이렇게 그런 속에서 특별 전담팀이 마련이 됐을 때 이제는 그런 분들 용기를 갖고 또는 의지를 갖고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셨으면 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네요. 시스템을 이제 좀 바꾸려고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지원을 또 망설인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몇 번의 과정이 있었죠. 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선 조치를 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또 다시 이런 형태로 신고가 들어온다면 또 소아과의 어떤 진료로 온다면 우리는 어떤 강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문제고 수사기관에서는 실은 친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폭력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의 어떤 솔직한 얘기가 없으면 사건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건 객관적인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한 소견이 필요합니다. 그 소견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려지기 전까지는 격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 인력이 보강되지 않고서는 수사를 진행해야 될 인력 배치는 그 다음 단계거든요. 수사를 진행할 만큼의 사안이 중한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봤지만 그건 행정력이고. 네. 그러니까 경찰청 내에서도 비슷한 예들이 있죠. 우리가 현장에서 변사 사건에 나가는 데 있어서 경찰이 전문 요원이 아니니까 검시조사관이라고 전문직을 뽑았습니다. 네. 그들이 현장에 가서 뛰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해요. 우리가 성폭력이랄지 또는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센터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면 경찰력이 이렇게 들어가고 아동학대 역시 전문 수사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1차 전문적인 상처를 볼 수 있는 소견이 없는데 식견이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인력이 보강이 돼야 되는 건데 단순히 수사 인력만 바꾸면 될 것이다? 수사 인력은 인체에 대한 지식이 없고 손상에 대한 해석을 할 줄 모르는데 누가 자원할 수 있겠어요? 네.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김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법은 아무리 만들어져도 첫 단추를 깰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 객관적 소견을 내줘야 그 다음부터 수사도 진행할 수 있는 거고 격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저희 따로 있을 때 말씀하신 네네. 그 임상법의학, 뭐 예방법의학 이 얘기랑 좀 맞닿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대형 참사가 생기면 꼭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인리. 큰 사건, 중대 사건이 한 건이 생기기 전에는 그보다 작은 사건이 29건, 그보다 더 작은 것이 300건이 있다. 그렇게 보면 정인이 사건도 허벅지에 멍이 들었을 때가 가장 단순한 사건이었죠. 그게 필터링이 안 되니까 골절이라는 형태가 왔었고 이게 또 필터링이 안 되니까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줘야죠. 근데 작은 단계라는 건 똑같은 손상을 보더라도 전문가적 식견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저희는 법의학자지만 법의학 그러면 뭐 사망한 시신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살아있는 사람의 손상의 기전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게 생겼을까 이걸 해석하는 학문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임상법의학 내에는 임상간호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중에서도 그런 손상을 전문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부분들을 아동 전문기관이 됐든 검시관처럼 경찰청이 됐든 전문 요원으로 좀 뽑아야만 손상도 보고 또 의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적 식견도 그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전향적 상태를 해야지 기존의 인력을 갖고 어떻게 배치하겠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법의학 하면은 주로 이제 죽은 사람, 그 주검을 이렇게 부검하고 분석한다고만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거는 그런 분석 결과를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그렇죠. 손상을 보고 미리 그 죽음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래서 꼭 법의학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수사관기관 또는 법정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전문 식견을 내는 걸 법의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꼭 사망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임상법의학이라고 해요. 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해석. 그래서 보험관계나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다쳤다라고 그러는데 이미 다친 사람은 혼수 상태에 있고 가해자만 진술이 남아있을 때는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울 때 있어요. 이런 때는 손상을 해석하는 임상법의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필요하겠네요. 뭐 수사 인력만 늘릴 게 아니라 다양한 그렇죠. 전문가들이 같이 동참을 해야 수사 인력은 아무리 늘려도 네. 수사 입건이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그 채팅에 올라온 질문 중에 몇몇 분이 뭐 TS 킴 오스카 존님인가요? 네. 아동보호기관. 그러니까 이번에 방송에서 그 아동보호기관이라고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죠, 정확히. 네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만 나왔지 그게 어딘지는 정확히 안 나왔잖아요. 네. 그게 어디냐라는 질문이 많은데 이거 답해 주실 수 있나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정식 명칭이고요. 네. 전국에 68군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시기에 그냥 지역에 있는 뭐 센터 같은 곳인가? 아니면 뭐 이게 어떤 곳으로 존재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일단 그 정부와 뭐 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고요. 그 이번에 뭐 정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사실은 NGO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민간 기관이 위탁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위탁을 했고 그런 곳에 이제 계시는 직원분들께서 그 운영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아. 예, 그래서 사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 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NGO 단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딘지 밝힐 수는 없지만 네, 뭐 아무튼 그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예. 거기 직원분들이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 일을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게 방송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만 나가니까 네. 정확히 어딘지 모르잖아요. 네.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좀 피해를 보는 기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오해를 사서 이렇게 아동 관련된 기관들 중에는 너네도 뭐 같은 일 하는데 아니냐라고 해서 이렇게 오해를 사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정해진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데는 아니다. 네, 지금 서울시에서는 뭐 위탁을 하고 있는 서울시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 뭐 직영을 하도록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정인이를 구할 수 있었던 기회가 3번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이호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 3번의 기회 중에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언제였나요? 뭐 손상으로 보면 마지막이겠지만 네. 아동학대 측면에서 첫 번째 신고 때 그때 강하게 개입이 됐다면 정인이가 어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 강한 개입 속에서 정상적 성장을 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겠느냐. 죽음으로 놓고 보면 마지막 단계가 안타깝지만 실은 자기 의사표현 영역이고 보호를 받아야 될 친권자로부터의 폭력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은 빨리 긴급하게 우리가 개입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또 그 당시 첫 번째가 다른 형태로 조사를 나왔던 제3자, 그러니까 무슨 임상 경험이 없었던 행정기관에서 목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정도면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이 좀 제대로 좀 반영이 됐더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배님은 뭐 방송 제작 참여하시면서 그 2편 방송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다면? 뭐 1차, 2차, 3차에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네. 뭐 이거는 어느 한 부분이 안타깝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차마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271일 그 순간들이 정인이한테는 전부 다 힘들었던 순간이었고 그거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 우리 어른들이 제가 방송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관처럼 우리는 면목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습관이 또 반복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좀 희망적인 어떤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제가 3월 달이 되면은 정말 만 13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 또 정의에 관한 얘기, 이런 미제 사건에 관한 얘기, 그리고 정말로 비슷한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해오면서 그래도 희망의 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보다 정의로운 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저는 돌아간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번 정인이 편을 통해서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참여를 많이 주셨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기 때문에 점점점 아동학대에 관한 이런 정인이 같은 사건들이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더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요. 네. 또 하는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또 채팅 통해서 이미정님께서 정인이 허벅지에 멍이 든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양부모 쪽 주장이 마사지 했던 그 상처다라고 주장했던 그 부분이죠. 이거에 대한 답을 누가 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해야겠죠. 네. 근데 마사지를 이게 이제 저희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되게 이제 이런 질문을 받고 대답을 드리다 보면 법정에서 저 같은 사람이 전문가가 얘기한 걸 이쪽에 듣고 그거에 대한 방어를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건 마사지를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인이를 어떻게 당신이 마사지를 했습니까? 라고 보고 그 다음에 멍에 대해서 이게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약간 지금 정인이 몸에 허벅지에 나타나는 멍은 여러 형태로 산재해 있어요. 마사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독특하게 그 부위에 일정 패턴이 나타나줘야 돼요. 그러나 이건 어떤 패턴이라기보다는 흩어져 있다. 그래서 마사지란 표현으로는 좀 맞지 않느냐. 그럼 더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같은 부위를 패턴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에서도 좀 시기를 달리하는 멍이 또 나타나주고 있다. 네. 그 오다리 교정이라는 데 과연 어떤 마사지인지 그들이 재현을 해야 돼요. 그들이 재현을 하고 그 재현한 동작에서 이 멍이 맞지 않나, 맞는다. 이걸 그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우리 이 교수님의 이런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 네. 판사한테 판결에 대한 어떤 영향을 좀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우선은 수사기관인 검사 쪽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여러 가지를 제출하죠. 그럼 판사들은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아닐 수 있는 가능성 이렇다 보면서 저희 같은 전문인들한테 다시 감정을 의뢰합니다. 저희가 또 서면으로 또는 법정에 직접 가서 그동안 제출됐던 자료를 다 분석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부합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의견들이 개진하죠. 조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무튼 저희 방송 이후에 그 외력에 관한 실험에 대한 부분 하면 참고하려고 이제 했던 것인데 그 토요일 날 밤에 저희 방송이 나갔고요. 일부 방송이 1월 2일 밤 11시에 나왔었는데 그 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어요. 검찰청에서 좀 협조를 해달라라고 해서 검찰 직원이 직접 SBS에 와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갔고 예,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행위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강한 외력이 되었던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원래 촬영 원본 영상을 이렇게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직접 와서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이 정인이를 부검한 선생님도 계시고 또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감정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제출하셔서 그게 살인죄로 제명이 이제 공소장이 변경됐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분들 중에는 뭐 재판장에서 요청한다면 아마 출석을 해서 증언하시게 되겠죠. 예. 지금 후속편에서 결국 하고자 했던 얘기는 법안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건데 뭐 이동원 PD가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우리 사회에 이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건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건지 일단 사실은 저희가 뵀던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여러 아동학대 사건 때 만들어진 법과 매뉴얼과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만일 그게 우리가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작동이 되었더라면 정인이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거기에 투입된 인력들의 뭐 전문성에 대한 부족, 그리고 뭐 예산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일단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단순히 하루 이틀 만에 바뀌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분들이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셨으면 뭔가 누군가 전문성을 쌓고 뭔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시간을 갖고 꾸준히 계속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준비가 되고 개선되는 과정에서 좀 더 여러 사람의 이제 감시와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원래는 다 있었다. 예. 그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예. 이미 법과 시스템은 뭐 갖춰져 있는데 완벽하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구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물론 법과 시스템 바꾸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작동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이 상황들을 바꿔야 되는 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할 때 생각해 보면 제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보를 보면은 아 요새 이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거나 혹은 이런데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를 좀 알게 되는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아동 학대에 관한 제보는 요즘은 어떤가요?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뭐 정의 사건 이전부터 들어왔던 것들이 있고 사실은 뭐 다른 데서 몇 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만 정의 사건을 방송을 제작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제작진들 사이에. 왜냐면 첫 방송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미 많은 언론에서 다룬 적이 있고 또 SBS 같은 경우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에서 두 차례나 다룬 바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얘기가 아직까지 남아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한 200여 분 정도가 제보를 메일을 보내셔 꼭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연락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들여다보다 보니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다루게 됐고 그때 이후로도 이제 관련된 다른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취재를 할 것이고요. 아무튼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정의 사건 이후로 그런 관련 제보들이 더 많이 들어오나요? 다른 아동 학대 사건? 뭐 바뀔 수 없지만 들어오고 있는 제보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연락을 받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사건 이후로도 여전히 비슷한 또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언론에 이미 보도가 나가는 것들도 있고 뭐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방송할 때는 정말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일단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알지 못하는 하지만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많이 볼 수 있게 실검의 검색어 순위를 한번 올려보자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여하거나 저희가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닌데 하시겠다 하셨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진짜 잘 만들어야겠다는 이렇게 부담과 책임감을 많이 느꼈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분들이 정말 몇 분인지 저도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종이에 A4 용지에 프린트를 해서 1월 23일 그것이 합시다 2부 방송이 나갑니다 라는 종이를 들고 그 정인이 양부모가 살고 있던 동네에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방송을 홍보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 인증샷이 올라온 걸 봤는데 그분이 누군지 전 아직도 모르고요. 어떤 마음으로 해주셨는지만 알 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 진짜 책임감을 갖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같이 일하는 PD 작가들 모두 이 방송이 어떻게든 사회에 좀 도움이 되게끔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통 실검 이런 거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돌 팬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돌 팬들이나 또는 불법 바이럴 마케팅 업체 이런 곳에서 하는 걸로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시는 거를 처음 봤고요. 실제로 그게 순위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좀 두려웠죠. 진짜 우리가 좋은 방송 만들어야 할 텐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참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아동 뭐 관련 사건을 참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선배님도 이제 2, 3년 하시면서 많이 다뤘던 거를 보셨을 테고 이런 아동 관련 사건을 계속 다루는 걸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타깝죠. 안타깝고 아까 우리 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우리 저 이호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동원 PD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당장 법안이 발의가 돼서 또 이 시스템이 또 마련이 돼서 하루아침에 이런 것들이 좋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조금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정착이 될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기다림 속에서 해야 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희망을 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지금 저희가 뭐 준비한 내용은 거의 다 말씀을 나눈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한 1시간쯤, 네, 1시간 다 돼가네요. 혹시 뭐 지금 뭐 나오신 뭐 김상중 선배님 그리고 이호 교수님 담당했던 이동원 PD한테 좀 궁금한 게 있다면은 여기 채팅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질문이 많이 없다면은 뭐 정리를 하고요. 지금 네, 좀 기다리는 동안에 이동원 PD는 이제 3주 휴가인가요? 앞으로? 예, 뭐 사적인 부분인데 아무튼 예, 아, 좀 네. 푹 아니 왜냐면 푹 이제 쉬시고 예, 좀 고생했으니까 얼마나 네. 또 팀에서 예. 이렇게 배려해 주나 싶어서. 네, 예. 지금 여기 17,000여 분께서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카메라 뒤편에 저희 팀장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네. 휴가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보통 저희 그 제작하는 PD가 6명이 있는데 8명. 8명. 네. 8명에서 사실 이렇게 8주에 한 번씩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방송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 이동원 PD가 한 주도 못 쉬고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후속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충전을 좀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뭐 네. 충전 계획이 있나요?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 같이 일했던 네. 다른 PD 작가들도 똑같이 네.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쭉 일을 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네, 조금 머리와 좀 마음을 비우고 사실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고시원 방만한 편집실에서 이제 밤새 가면서 편집을 하잖아요. 작적 오션보다. 예. 근데 네. 아 이렇게 저도 이 프로그램 한 2년 7개월 8개월째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건 다뤄봤습니다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자이크가 안 되어 있는 영상들을 보자. 실제 원본 영상과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만큼 더 애써서 해야 되지만 또 그만큼 좀 심적으로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생한 뭐 분들이 많을 텐데 네. 대표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제 네. PD 대표로 나온 건데 작가님도 계실 테고 네. 이번에 좀 고생한 스태프들한테 네. 뭐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 그 네. 이번에 같이 네. 제작했던 고생했던 네. 그 진짜로 보고 계셔서 네 저희 카메라 뒤에 보고 계신데 네. 실제로 네. 그 제일 감사한 거는 이렇게 누구 한 명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우리 정인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저희 회의 때마다 이렇게 그냥 처음에 언론이 불렀던 대로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이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말할 때마다 우리 정인이 사실 저희가 안타깝게도 정인이를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실제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래서 다들 그런 마음으로 늦게까지 일해주고 또 아침 일찍 나와주고 누구 하나 이제 군소리 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정인이 어떻게든 우리 정인이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후속 방송이 또 방송이 제작돼도 안 된 건 그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는 계속 재판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재판에 가시나요? 이런 뭐 댓글로 질문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헤드박스 7님께서 6월 17일 재판에 참석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뭐 재판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지켜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방송을 떠나서 예, 끝까지 할 마음입니다. 예, 그럼 예. 네. 그 우리 정인이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담당하신 정문명 작가님 네. 계시잖아요. 네. 그 책상 앞에 보니까 또 정인이 사진이었나요? 맞아요. 예, 놓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또 꼭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예, 둘이 같이 앉아서도 그렇게 참 많이 울고요. 이렇게 제가 밤새서 편집을 하는데 운다고 이제 일이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조금 저희 사실 매일 보잖아요, 정인이. 그렇죠. 예, 살아 있었던 영상도 매일 보고 장지도 가서도 보고. 예. 그래서 그 정인이가 이제 잠든 그곳에 가서 이렇게 할 때도 사실 저희 말고도 다른 언론사분들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오시면 그 추모하시는 분들께서 찍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라고 그러면 뭐든 다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참 감사한 마음이기도 하고 네. 그것 때문에 참 책임감 많이 느껴서 저희도 참 많이 울면서 밤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네요. 김상중 선배님 마지막 나레이션 때 감정이 정말 슬퍼 보이시던데 진짜 울먹이신 건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인이가 있는 곳에 가지 않으신 분들이 현장에 가시면은 아마들 거의 대부분들이 아마 우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번의 큰 학습 효과가 있었죠. 예전에 세월호 사건 할 때 제가 마지막 그 스튜디오에서 어른이어서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며 제가 울었습니다. 그때는 리허설 할 때도 그렇게 울음이 나왔었는데 울면 안 되는데 울면 안 되는 했는데 결국은 울게 됐었죠. 그 이후로 사실은 조금 그 진행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 그 냉철하고 좀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감정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조금은 제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학습 효과가 있었는지 아마 그때 그런 게 없었으면은 저도 아마 이번에 하면서 실제 방송 속에서 많이 울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사실은 처음에 가서 정인이에 대해서 애도를 표할 때 이거 울면 어떡하지? 울면 어떡하지? 그런 어떤 그 감정의 어떤 그 요동이 좀 있었었는데 그 나레이션 할 땐 사실은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는 많이 조금 격했었었죠. 그러나 이제 그 감정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그대로 드러낼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이 자제를 했었던 거였고요. 네. 마음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지몽키님이 PD님도 촬영하시면서 우셨나요?라고 질문하셨네요. 저희 스태프들 중에 안 운 사람은 없어요. 방송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보통 이제 야외 현장에서 나갔을 경우에 이게 대부분 동시 녹음이잖아요. 동시 녹음이면 저희가 이제 그 소리가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다른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희가 차들도 멈추게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좀 잠깐 좀 양해를 구하고. 근데 그때 그 현장에서는 정말 차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언덕이다 보니까 이 차의 엔진 소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아무도 저희가 촬영을 하니 멈춰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시는 어떤 그 의도를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거 다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때 현장에서 촬영을 했었죠. 네. 제가 아까 이동원 PD한테 듣기로는 그때 현장 그 가셨을 때 묵념을 상당히 오래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방송에는 이제 묵념하시고 시작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촬영에 들어가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노란 프리지아 꽃을 준비해 가서 내려놓고 이렇게 좀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어떤 감정이셨는지는 예, 뭐 좀 공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오랫동안 서 계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때는 똑같은 마음이죠. 네, 똑같은 마음이고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이게 말로써 표현해야 될 그럴 단계는 아니고 우리 모두가 행동으로 뭔가 실천하면서 차근차근 진짜 이 정인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어떤 마음이냐고 얘기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 질문 정리된 것들 몇 개만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원 PD님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양부가 인터뷰에 순순히 응했다고 하는데 그 할 취재할 때 양부가 인터뷰에 응하던가요? 궁금한 이야기 Y에 이제 오현두 PD님께서 이제 취재를 하셨었는데 그때는 이제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지 5일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양부가 이제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그 이제 방송에 나갔던 건데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전화를 했었고요. 한 차례 통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응할지 말지 이제 변호인 통해서 이제 상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 인터뷰는 거절했죠.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재판에 출석했을 때 그날 이제
많은 것이 좀 궁금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날은 이제 상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하나 더 있는데요. 요한님이 양부의 학대 혐의점은 없었나요? 왜 불구속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 이상으로 뭔가를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재판이 남아있고 아까 이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그 과정들에게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금 재판을 좀 기다리고 지켜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질문은 여기까지 답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많은 얘기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함께 하신 소감이나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원 PD부터 할까요? 일단은 이 그것이 아쉽다의 제작진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방송을 담당했던 연출자로서 많이 함께 공감해 주시고 공분해 주신 점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마음은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같이 일하는 모든 제작진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이 정의인 사건에 관해서 무엇이든 어떤 재판을 통하면 어떤 것이든 저희가 항상 지켜보고 할 예정이고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 그것이 아쉽다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찾아가야 될 곳이 있다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찾아가도록 할 테니 많은 응원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 교수님 경우는 네. 오늘 전주에서 KTX 타고 3시간 동안 오셔서 오늘 또 1박을 하고 내일 가셔야 되는데 못다 하신 얘기 있으면 여기서 다 하고 가시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좀 망설여지는 얘기인데요. 네. 우리가 실은 이 사건에서 아동학대나 손상을 보는 가장 대한민국 경찰 중에 전문가가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의인 사건을 맡았던 과실을 범했던 지금 징계를 받고 있죠. 이분들이 앞으로 아동학대의 가장 전문가일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정서적 공감 상태를 떠나서 좀 인지적으로 좀 공감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여성 청소년계 또는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수사선상에서 배제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동학대나 그런 쪽의 전문가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만들려는 시스템입니다. 그들을 처벌하고 징계하는 순간 누구도 지원하지 않죠. 그 사람들한테 가장 큰 숙제는 뭐냐면 다시 제대로 해라. 그리고 그것을 동료들과 나눠라. 무엇이 내가 모르는 것이었고 무엇 때문에 실수하게 됩니까? 이걸 동료 경찰들한테 얘기하고 본인이 아동 전문가로서 아동학대 전문가 수사관으로서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기회와 뭐 이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들을 1차 일선에서 배설시키고 징계해주고 새로운 사람 뽑겠다면 언제 전문가가 생깁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처벌 위주로 갈 겁니까? 그분들한테 가장 큰 것은 공무원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징계일 겁니다. 아마. 그분들한테 다시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태어나야 되고 동료들과 그 실수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시스템입니다. 좀 이제는 냉철하게 생각해서 좀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상중 선배님. 네. 정인이가 우리 어른들에게 정말 많은 숙제를 남겨줬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어른,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부터 또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계속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끝까지 문을 열릴 때까지 두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는 그래도 그것이 알고 싶다 MC이신 선배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사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모두가
정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